서울의 가장 호화로운 거리, 청담동의 심장부에 위치한 루쏘는 단순한 보석 가게가 아니었다. 그곳은 부와 예술이 만나는 성역이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으며 벨벳 진열장 안의 모든 보석은 저마다의 작은 별처럼 반짝였다. 한유라는 이 눈부신 세계의 일부였지만 동시에 이방인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수백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를 전문가처럼 다듬었지만 그녀의 낡은 구두는 이 호화로운 공간의 고요함 속에서 미세한 불협화음을 냈다. 그녀는 이곳에서 가장 유능한 판매 사원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진열장 안의 보석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쇼케이스 안의 목걸이 배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각도가 완벽해야 했고 조명 아래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뿜어내야 했다. 매니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한유라 씨, 곧 진성그룹의 권지혁 회장님이 오실 거야.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하게 처리해야 해. 이건 우리 매장의 명운이 걸린 일이야. 그 이름만으로도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권지혁 그는 단순한 VIP가 아니었다. 그는 이 도시의 경제를 움직이는 왕이었고 그의 차가운 카리스마는 전설과도 같았다. 유라는 마른 입술을 적셨다. 월세 독촉 문자와 동생의 학비 고지서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 직장은 그녀의 생명줄이었다. 그녀는 작은 실수를 저지를 여유조차 없었다. 바로 그때 가게의 유리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모든 직원들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굳어버렸다.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은 권지혁이 비서와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고 얼음처럼 차가운 그의 눈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 같았다. 권지혁의 비서가 앞으로 나서며 간결하게 말했다. 약혼 반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윤서연 씨를 위한 반지입니다. 매니저는 거의 굽실거리며 유라에게 눈짓을 보냈다. 유라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연습했다. 그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VVIP 고객을 위한 프라이빗 룸으로 그를 안내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권지혁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고 그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유라에게 머물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행동했다. 유라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금고로 향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실수하면 안 돼. 절대 실수하면 안 돼. 그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묵직한 금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검은색 벨벳 상자가 위험 있게 놓여 있었다. 블루스타라는 이름의 다이아몬드 반지, 윤서연의 지위에 걸맞은 완벽한 보석이었다. 상자를 꺼내는 순간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동생에게서 온 문자였다. 누나 오늘 학비 마감일이야. 그 짧은 문장이 그녀의 심장을 쇠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순간적인 현기증과 함께 그녀의 손이 미끄러졌다. 다행히 반지가 든 상자를 놓치지는 않았지만 선반 위에 있던 그녀의 작은 개인 파우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파우치 안에서 낡은 목걸이가 담긴 작은 벨벳 상자가 굴러나왔다.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2개의 상자를 집어들었다. 두 상자는 크기와 감촉이 놀랍도록 비슷했다. 극도의 긴장감과 동생의 학비 걱정으로 머리가 하얗게 변한 유라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잘못된 상자를 손에 쥐고 말았다. 그녀는 프라이빗 룸으로 돌아와 권지혁 앞의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상자를 올려놓았다. 그녀의 호흡은 여전히 가팠지만 얼굴에는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권지혁은 상자를 내려다보았지만 열어보지는 않았다. 그는 마치 그것이 길가의 돌멩이라도 되는 듯 무관심했다. 그의 비서가 신속하게 결제를 처리했고 그들은 짧은 인사조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라는 문이 닫힐 때까지 굳은 자세로 서 있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그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을 뻔했다. 가장 큰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다. 권지혁은 자신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진순그룹과 윤서현의 아버지가 소유한 태강그룹의 합병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이 약혼은 사랑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였다. 그는 감정이라는 불필요한 변수를 자신의 인생에서 오래전에 제거했다. 사무실에 들어선 그는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고 무심코 테이블 위에 있던 벨벳 상자를 집어들었다. 윤서현에게 보내기 전에 형식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감 때문이었다. 그는 아무런 기대 없이 상자를 열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백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의 찬란한 빛이 아니었다. 상자 안에는 작고 낡은 목걸이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태양과 달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독특한 디자인의 펜던트. 그것은 화려하지도 값비싸지도 않았지만 그 순간 권지혁의 세상은 송두리째 멈춰버렸다. 그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고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가락 끝을 통해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 묻어버렸다고 믿었던 과거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따뜻했던 어머니의 미소 상냥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그리고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어머니의 목에 걸려있던 바로 그 목걸이. 이게 왜 여기에?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갈라져 나왔다. 수십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의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지독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그는 목걸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마치 그것을 놓치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것처럼.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CEO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길을 잃은 한 소년의 혼란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즉시 비서를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 당장 루소 매장의 그 여자 직원을 찾아내. 이름, 주소, 모든 것을 알아내. 지금 당장. 단 하나의 실수, 그 작은 상자의 뒤바뀜이 권지혁의 철옹성 같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었다. 권지혁의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제국 전체를 움직이는 방아쇠였다. 그의 비서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된 정보기관과도 같았다.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의 책상 위에는 한유라라는 이름의 파일이 놓여 있었다. 낡은 옥탑방 주소, 위태로운 재정 상태, 병든 동생, 그리고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기록까지. 그녀의 삶은 투명한 유리처럼 속속들이 파헤쳐져 있었다. 권지혁은 사진 속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말없이 응시했다. 평범하고 심지어는 약간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 여자가 그의 20년 넘게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는 비서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대신 직접 차를 몰았다. 이것은 진순그룹 회장의 업무가 아닌 권지혁 개인의 일이었다. 그의 마이바흐가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자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은 점차 낡고 허름한 주택들로 바뀌어갔다. 세상과 단절된 듯. 단 그곳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녀의 옥탑방으로 향하는 좁은 계단 앞에 섰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구두가 낡은 시멘트 바닥과 어색한 조화를 이루었다. 바로 그때 하루의 노동에 지친 한유라가 비틀거리며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숨을 멈췄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실루엣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권지혁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가 왜 여기에 반지가 뒤바뀐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걸까 해고 어쩌면 손해배상 소송까지.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권지혁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그녀를 꿰뚫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낡은 목걸이를 보여주었다. 이걸 어디서 구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유라는 겁에 질려 말을 더듬었다. 그것은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억울함과 두려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권지혁은 그녀의 떨리는 눈동자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집요하게 물었다. 내 어머니에 대해 말해봐. 이름, 직업, 모든 것을.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라는 당황했지만 그의 기세에 눌려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작은 공방에서 이름 없는 보석 디자이너로 일했던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떠나기 전 그는 차가운 한마디를 남겼다. 그 목걸이 잃어버리지 마.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다. 같은 시각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계 인사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윤서연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사람들 사이를 거닐며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권지혁이 서 있었지만 그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평소에도 말이 없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냉정함은 더욱 깊어 보였다. 그는 사람들의 인사를 건성으로 받았고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그의 팔에 부드럽게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지혁 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오늘따라 유독 더 멀게 느껴지네요. 권지혁은 그제야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평소의 차가움으로 돌아왔다. 아니,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래. 서연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권지혁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절대 개인적인 피로를 공적인 자리에 드러낼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녀는 미소를 유지한 채 뒤에서는 자신의 비서에게 비밀리에 문자를 보냈다. 오늘 지혁 씨의 동선을 모두 파악해. 특히 루소 매장에서 있었던 일 자세하게 알아봐. 다음 날 윤서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권지혁이 약혼 반지 대신 다른 물건을 잘못 가져갔고 그 이후 그 물건의 주인인 한유라라는 판매사원의 뒷조사를 시작했다는 것. 서연의 아름다운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한낱 판매사원. 감히 누구의 남자를. 그녀에게 한유라는 라이벌 축에도 끼지 못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권지혁의 이례적인 행동이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미세한 흠집이 생기는 것을 그녀는 용납할 수 없었다. 서연은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루소 매장 근처의 한 카페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한유라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친 기색이 역력한 유라가 카페 앞을 지나갔다. 서현은 타이밍을 맞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와 우연히 부딪혔다. 어머, 미안해요. 서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라는 고개를 들어 부딪힌 사람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며칠 전 VVIP 룸에서 보았던 권지혁의 약혼녀 윤서현이었다. 서현은 유라의 유니폼 명찰을 보고 미소 지었다. 한유라 씨 루소에서 일하시죠? 며칠 전에 지혁 씨 반지 때문에 신세 많이 졌어요. 그녀는 유라의 어깨에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주는 척하며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지혁 씨는 자기 물건에 흠집 나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가끔은 자기 것이 아닌데 욕심내는 것들도 싫어하죠. 세상에는 분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서현은 다시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우리 지혁 씨 잘 부탁해요. 그리고는 유라의 굳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후 자신의 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유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권지혁의 위협적인 방문에 이어 그의 약혼녀의 살벌한 경고까지.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한때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던 따뜻한 유품이 이제는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차가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평범했던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권지혁의 세상은 두 개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는 진순그룹의 회장으로서의 냉철하고 계산적인 세계였고, 다른 하나는 20년 전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봉인해버린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폐허와 같은 내면의 세계였다. 한유라의 목걸이는 그 폐허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힌 열쇠였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도 외곽에 있는 낡은 별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한때 그의 어머니 오수진 화가가 사용하던 작업실이었다. 어머니가 사라진 후 그곳의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렸다. 먼지 쌓인 작업실 문을 열자 희미한 테레비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모든 가구 위에는 하얀 천이 덮여 있어 마치 유령의 집처럼 보였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벽에는 미완성된 캔버스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말라붙은 물감 자국이 선명했다. 이곳의 모든 것이 그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 같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유품 중에서 그 목걸이와 관련된 단서를 찾아야만 했다. 그는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닳고 다른 스케치북들이 가득했다. 그는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겼다. 꽃과 나무,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담은 수많은 드로잉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스케치북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려진 태양과 달이 마주보는 펜던트 디자인. 디자인 옆에는 수진과 나 우리의 첫 약속이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수진.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몇 번 보았던 이름이었다.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 그는 스케치북을 더 깊이 뒤지다가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수줍은 미소를 띤 다른 여자가 서 있었다. 한유라와 놀랍도록 닮은 여자였다. 한편 한유라의 세상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루소 매장의 공기는 그녀에게 유독 차갑고 날카로웠다. 한때 그녀의 실력을 칭찬하던 매니저는 이제 그녀를 노골적인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녀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윤서연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직장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다. 첫 번째 사건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다. VVIP 고객이 주문한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쪽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모든 직원이 동원되어 매장을 샅샅이 뒤졌고 귀걸이는 결국 그녀의 개인 사물함 안에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두 번째 사건은 더욱 치명적이었다. 그녀가 담당하던 해외 고객의 맞춤 제작 주얼리 디자인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제작되어 배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은 격노했고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다. 유라는 자신이 제출한 디자인이 아니라고 필사적으로 항변했다. 하지만 누군가 교묘하게 전산 기록을 조작했고 모든 증거는 그녀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가리키고 있었다. 매니저는 그녀에게 소리쳤다. 한유라 씨, 당신 때문에 우리 매장 이미지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 일에 대한 책임 단단히 져야 할 거야.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 앞에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권지혁은 어머니의 작업실에서 찾은 사진과 수진이라는 이름을 들고 다시 자신의 정보팀을 가동했다. 이번에는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유라의 어머니 이수진. 그녀는 권지혁의 어머니 오수진과 함께 아틀리에 루나솔이라는 작은 주얼리 공방을 공동으로 창업했던 동업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 루나솔, 달과 태양. 목걸이의 디자인은 그들의 우정과 꿈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조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아틀리에 루나솔의 과거 행적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어머니가 실종되기 직전 아틀리에 루나솔은 의문의 적대적 M&A를 당해 헐값에 넘어갔다. 서류에 남아있는 인수기업의 이름은 태강개발. 바로 윤서현의 아버지 윤 회장이 소유한 태강그룹의 자회사였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어머니의 죽음, 이수진의 몰락, 그리고 윤서현과의 정략 결혼.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의 일부였다. 목걸이는 단순히 과거의 유품이 아니라 묻혀버린 진실을 밝혀낼 유일한 증거였다. 그날 저녁 한유라는 결국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그녀는 텅 빈 사물함에서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짐을 꺼냈다. 지난 몇 년간의 땀과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보석의 세계는 결국 그녀를 잔인하게 내쫓았다. 절망감에 휩싸인 채 매장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갈 곳이 없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는 어두운 거리 위로 그녀의 작은 어깨는 하염없이 떨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진숭그룹의 펜트하우스에서 권지혁은 태강그룹과 관련된 서류들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한유라는 이 거대한 음모의 또 다른 희생자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 또한 가진 자들의 탐욕에 의해 짓밟히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어머니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무고한 한 여자를, 그의 심장을 뒤흔든 목걸이의 주인을 그 추악한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야만 했다. 그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한유라는 익숙한 어둠을 마주했다. 해고당한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작은 옥탑방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된 채 지냈다. 쌓여가는 고지서와 막막한 미래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바로 그때 그녀의 낡은 동네에 다시 한번 어울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함께 매끈한 검은색 세단이 그녀의 집 앞 골목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권지혁이 아닌 그의 비서인 김 실장이었다. 그는 정중하지만 기계적인 태도로 그녀에게 다가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한유라 씨, 진숭그룹의 신규 주얼리 라인 루나솔의 전속 디자이너 계약서입니다. 유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루나솔, 달과 태양. 그 이름은 우연일 리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왜 저죠?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김 실장은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다. 회장님의 결정이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설명하실 겁니다. 그 순간 자동차의 뒷좌석 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수수께끼 같은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의심과 두려움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차갑지만 직설적인 어조로 말했다. 루소 매장에서의 자네 인사기록과 과거 공모전에 제출했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검토했네. 자네에게는 재능이 있어. 묻혀버리기엔 아까운 재능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자네를 내쫓은 세상이 자네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이야. 그들에게 지고 싶나? 아니면 이 기회를 잡아서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나?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자존심에 박혔다.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마지막 남은 희망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것은 동아줄일 수도 혹은 더 깊은 나락으로 향하는 덫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 계약서에 서명했다. 계약 조건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개인 작업실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위한 보호막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가 배정받은 작업실은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꿈꿀 법한 공간이었다. 높은 천장과 탁 트인 창문, 최고급 세공 도구와 세상의 모든 보석이 모여 있는 듯한 재료실까지. 그녀의 작은 옥탑방과는 모든 것이 비교되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넋을 잃은 채 작업에만 몰두했다. 권지혁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거의 매일 작업실을 찾아왔다. 초반에 그들의 관계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까다로운 클라이언트였고 그녀의 디자인에 대해 날카로운 비평을 서슴지 않았다. 이 디자인은 감정이 없어. 기술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네. 그의 지적에 유라는 처음에는 위축되었지만 점차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당당하게 방어하기 시작했다. 디자인은 말이 아닌 형태로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입니다. 회장님께서 그 언어를 읽으려 하지 않으시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미묘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끈기와 열정 뒤에 숨겨진 순수함을 보았고 그녀는 그의 차가운 완벽주의 속에 감춰진 깊은 고독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유라가 샘플 제작에 몰두하느라 저녁 식사를 거른 채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다. 작업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 실장이 따뜻한 죽과 반찬이 담긴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식사 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유라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또 다른 날 그녀가 디자인한 목걸이 샘플을 보고 있던 권지혁이 무심코 중얼거렸다. 이 곡선, 어머니의 스케치와 닮았군.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유라는 그가 단순히 자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조심스러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윤서현은 한유라가 진순그룹의 디자이너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격노했다. 벌레처럼 쫓아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예 자신의 영역 안으로 기어 들어온 것이다. 그녀는 직접적인 공격이 불가능해지자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명의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진순그룹 신규 프로젝트 디자이너 회장을 유혹해 낙하산으로 입사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유라의 신상 정보 일부가 유출되기까지 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부도덕한 야심가로 낙인 찍혔다. 작업실을 오가는 길에는 파파라치와 기자들이 진을 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작업실을 나서던 유라는 복도에 숨어있던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권지혁 회장과 어떤 관계입니까? 루소에서 해고된 것이 사실입니까?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무례한 질문들이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유라는 공포에 질려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권지혁이 나타났다. 그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공포에 떠는 유라를 보고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자들을 뚫고 그녀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최고급 캐시미어 재킷을 벗어 그녀의 머리 위로 덮어주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떨고 있는 유라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고 기자들의 벽을 뚫고 나아갔다. 그의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선언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차에 올라탄 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유라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그의 재킷에서 희미하게 전해져 오는 온기와 채취를 느끼며 처음으로 안전함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경계선이 돌이킬 수 없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권지혁의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오직 침묵만이 흘렀다. 한유라는 여전히 그의 재킷을 뒤집어 쓴 채 몸을 떨고 있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날카로운 질문들이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침묵을 깨고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괜찮나?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사실 확인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건조한 목소리 속에서 유라는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걱정의 결을 느꼈다.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옥탑방 계단 아래에 내려주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기 전 그는 검은색 소형 휴대폰 하나를 건넸다. 당분간은 이걸 사용해. 개인 휴대폰은 쓰지 말고. 그의 지시는 단호했다. 그녀가 무어라 묻기도 전에 그는 덧붙였다. 자네 탓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차를 출발시켰다. 유라는 손에 들린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직장 상사의 배려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동네 어귀에 밤낮으로 서 있는 낯선 검은색 차량을 발견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권지혁이 한유라를 공개적으로 보호한 사건은 윤서현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녀의 계획은 한유라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었지 권지혁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일로 인해 권지혁은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지를 더욱 굳혔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아틀리에 루나솔의 강제 인수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살아있는 증인을 원했다. 그의 팀은 당시 공방에서 일했던 직원들이나 인수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자취를 감추었거나 태강그룹의 이름을 듣자마자 겁에 질려 입을 다물었다. 시간은 흐르고 조사는 제자리 걸음만 하는 듯했다. 바로 그때 그의 팀이 마침내 결정적인 인물을 찾아냈다. 어머니의 오랜 법률 고문이었던 박 변호사. 그는 모든 사건 이후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시골 마을에 은둔하며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권지혁은 직접 그를 찾아갔다. 수십 년의 세월과 죄책감에 짓눌려 하얗게 늙어버린 박 변호사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입을 열기를 거부했다.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아무것도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권지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사님,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의 인생이었고 제 인생이기도 합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결국 박 변호사의 굳게 닫혔던 댐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흐느끼며 20년 전 그날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윤서현의 아버지 윤만호 회장은 당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주목받던 아틀리에 루나소를 탐내고 있었다. 그는 회사를 사들이려 했지만 예술가적 자존심이 강했던 오수진과 이수진은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그러자 윤 회장의 추악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원자재 공급처를 매수하고 디자인을 도용했으며 심지어 탈세 혐의까지 뒤집어 씌워 작은 공방을 파산 직전까지 몰아넣었다. 박 변호사의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마지막 날 오수진 화가님은 윤 회장의 비리가 담긴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손에 넣었습니다. 작은 데이터 드라이브였죠. 그분은 윤 회장과 단독으로 단판을 지으러 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에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렸고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통스럽게 얼굴을 감쌌다. 윤 회장은 오 화가님이 회사를 넘기고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을 당했습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지혁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그는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증거는 그 데이터 드라이브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 화가님은 저에게 복사본을 만들어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곳에요.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진실은 달과 태양 안에 있을 거예요. 라고. 그 순간 권지혁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증거는 목걸이 펜던트 안에 숨겨져 있었다. 그는 지옥과도 같은 진실을 가슴에 품고 서울로 돌아왔다. 윤서현과의 약혼은 이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닌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와의 악연이 되었다. 그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는 사무실에 놓여있던 윤서현에게 주려 했던 다이아몬드 반지 블루스타를 집어들었다. 범죄 위에 세워진 거짓의 상징이었다. 그는 반지를 서랍 깊숙이 던져버리고 윤서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할 얘기가 있어. 아버님도 함께 모시고 나와. 우리 결혼,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그날 밤 권지혁은 한유라의 작업실로 향했다. 유라는 여전히 기자들에게 시달렸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억지로 일에 집중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긴장했다. 그는 그녀 앞에 서서 어떤 설명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목걸이가 필요해. 유라는 망설였다. 그것은 어머니의 유일한 흔적이었다. 그녀의 망설임을 읽은 그는 처음으로 가면을 벗은 얼굴을 보여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에 가까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제발 진실을 찾을 유일한 방법이야. 자네와 나의 어머니 두 분 모두를 위해서. 그의 눈동자 속에서 들끓는 깊은 고통과 슬픔을 본 순간 유라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아픈 이야기였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목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목걸이를 풀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들의 손가락이 스치는 순간 미세한 전율이 흘렀다. 그것은 절대적인 신뢰의 순간이었고 두 사람의 연대를 봉인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권지혁은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20년 동안 묻혀있던 정의의 무게를 느꼈다. 진숭그룹의 최고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테이블 한쪽에는 권지혁이 홀로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맞은편에는 태강그룹의 윤만호 회장과 그의 딸 윤서현이 앉아 있었다.
윤 회장은 노련한 사업가답게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상대를 탐색하고 있었다. 윤서현은 불안감을 감추려 애쓰며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녀는 이 갑작스러운 만남의 저희를 파악하려 애썼다. 권지혁은 말없이 작은 은 목걸이를 테이블 위로 굴렸다. 태양과 달이 새겨진 펜던트가 조명 아래에서 희미한 빛을 발했다. 윤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윤서현은 경멸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이런 싸구려 목걸이를 보여주려고 저희를 부른 건 아니겠죠, 지혁씨? 이건 대체 뭐죠? 권지혁은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오직 윤 회장만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을 긁는 소리처럼 낮고 차가웠다. 20년 전 아틀리에 루나솔이라는 작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회장님? 윤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시치미를 떼며 대답했다. 워낙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작은 곳까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군. 권지혁은 차갑게 비웃었다.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오수진이라는 이름은 기억하시겠지요? 제 어머니 말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윤 회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권지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것은 태강개발이 아틀리에 루나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저질렀던 온갖 불법적인 행위들이 담긴 증거 자료들이었다. 당신은 어머니의 꿈과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권지혁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윤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자네 어머니는 회사를 넘기고 스스로 사라진 거야. 증거도 없는 모함으로 이 늙은이를 욕보이지 말게. 바로 그때 윤서현이 아버지를 거들고 나섰다. 그녀는 권지혁을 향해 도끼 서린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네요. 그깟 판매원 여자애 때문에 이제는 이성을 잃고 망상까지 하는군요. 지혁 씨 정말 실망이에요.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하죠. 아니,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파기하겠어요. 그녀는 이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진순그룹에 막대한 위약금을 청구할 계획이었다. 권지혁은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의자의 등을 기댔다. 증거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그는 회의실 문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유라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윤서현은 경악하며 소리쳤다. 네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들어와. 유라는 그녀의 악의에 찬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테이블로 걸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루소 매장에 겁먹은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하고 결연했다. 유라는 권지혁의 지시에 따라 전문 기술자를 통해 목걸이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카드가 숨겨져 있었다. 권지혁은 그것을 태블릿에 연결했다.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이것은 저희 어머니의 일기장 파일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권지혁 씨의 어머님 오수진 화가님과 편지를 주고받으셨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편지 이미지들이 나타났다. 그중 마지막 편지의 내용이 모두의 눈에 들어왔다. 수진아, 내일 윤만호 회장을 만나러 가. 그 사람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를 가지고 있어.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진실은 우리의 약속 안에 있을 거야. 윤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고작 편지 쪼가리로 날 범죄자로 몰 셈인가? 권지혁은 차갑게 말했다. 편지가 다가 아닙니다. 그는 SD카드에 담긴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20년 전 오수진 화가가 윤만호 회장과 단판을 벌이던 그 순간의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협박과 회유, 그리고 다급한 비명 소리까지.
음성 파일의 마지막에는 윤 회장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처리해, 사고로 위장해서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윤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윤서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한유라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 2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낸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이다.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의 곁에 섰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윤 씨 부녀를 내려다보며 선언했다. 이제 모든 것은 법의 심판에 맡기겠습니다. 당신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회의실에 문이 열리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와 그의 딸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윤만호 회장과 윤서현의 구속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과도 같았다. 언론은 연일 재벌가의 추악한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태강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 한때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들의 제국은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범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의 몰락을 비추는 동안 권지혁과 한유라는 조용히 폭풍의 중심에서 벗어나 각자의 상처를 보듬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진숭그룹은 신규 주얼리 브랜드 루나솔의 공식 론칭을 발표했다. 그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루나솔이 20년 전 비운의 천재 디자이너였던 오수진과 이수진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유지를 이어받을 수석 디자이너로 고 이수진 디자이너의 딸인 한유라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모든 악의적인 소문을 잠재웠고 한유라는 하루아침에 동정의 대상에서 실력 있는 유망주로 재평가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아도 되었다. 권지혁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차가운 비석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복수를 꿈꾸는 고독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비로소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온전한 슬픔을 마주할 수 있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은 끝났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차가운 분노와 증오가 사라진 자리에 따뜻한 그리움과 평화가 조용히 차올랐다. 그는 묘비에 새겨진 어머니의 이름을 부드럽게 쓸어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쉬세요. 같은 시간 한유라 역시 어머니의 작은 묘소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품에서 태양과 달이 새겨진 목걸이를 꺼내 비석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이 목걸이가 저주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제 운명을 바꿔놓은 열쇠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겁에 질려 있던 소녀가 아니었다. 시련을 딛고 일어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재능과 용기로 세상에 당당히 맞서는 강인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산인 루나솔을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조용히 다짐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맑은 날, 권지혁과 한유라는 새롭게 문을 연 아틀리에 루나솔의 쇼룸에서 마주섰다. 그곳은 과거 그들의 어머니들이 함께 꿈을 키웠던 작은 공방을 그대로 복원한 공간이었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공기 중에는 희미한 나무 향기와 금속의 냄새가 감돌았다. 더 이상 회장과 디자이너라는 직급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대한 운명을 함께 헤쳐나온 두 사람으로서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권지혁의 손에는 전문 기술자의 손길을 거쳐 완벽하게 복원된 은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진실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목걸이는 이제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유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위에 목걸이를 올려주었다. 이 목걸이는 원래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걸이가 내게 왔던 그 순간부터 내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솔하고 따뜻했다. 당신은 묻혀버린 진실을 밝혀줬을 뿐만 아니라 얼어붙어 있던 내 심장을 녹여주었습니다. 한유라 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에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 역시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저도 처음에는 회장님이 무섭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장님의 슬픔과 고독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상처를 제가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사랑해요, 지혁 씨.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권지혁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로 다가가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다.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피부에 닿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 아닌 미래를 향한 따뜻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가 그녀의 몸을 돌려세웠고 두 사람은 햇살이 쏟아지는 쇼룸 한가운데서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1년 후, 루나솔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디자이너 브랜드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브랜드 론칭 1주년 기념 파티장,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권지혁과 한유라가 나란히 서 있었다. 권지혁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얼음 같은 냉정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유라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고, 유라는 눈부신 자신감과 행복한 미소로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세기의 커플이라 불렀다.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다. 태양과 달이 새겨진 펜던트가 그녀의 손끝에서 따뜻하게 빛났다. 그것은 그들의 아픈 과거이자 눈부신 현재였고 함께 만들어갈 영원한 미래의 상징이었다. 권지혁이 그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행복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